1979년 4월 인천 미추홀구의 좁은 골목 연립주택에서 19살 김영희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조산사가 핏덩이를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축하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쳤고 아버지는 집에서 내쫓으려 했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키우리라는 다짐이 확고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냉대 속에서 자란 영희에게 모성은 낯선 감정이었지만 아이가 손가락을 꼭 쥘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민첩하고 준수하게 자라라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첫 해는 지독하게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2~3시간마다 깨서 젖을 물리고 낮에는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5시간도 못 자고 찬물에 손이 틀어져도 민준이가 웃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1984년 민준이 5살이 되자 영희는 의류 제조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는 고된 일이었지만 민준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1989년 새벽 5시 29살 영희는 알람보다 먼저 깨어 민준이의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민준아, 도시락 챙겼어. 엄마 감사해요. 오늘도 맛있게 싸주셨네요. 10살 민준은 순종적이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엄마 어깨를 주물러주고 설거지를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엄마 일 먼저 도와드리고 나갈게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크면 엄마 돌봐줄게. 약속해.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돈 많이 벌어올게. 민준의 말을 들을 때면 영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의 효도 문화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 아들의 약속은 든든한 희망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삐뚤어진다고 우려했지만 민주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영희는 민준과 손잡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서 나누어 먹으며 다른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가끔 민준이 이렇게 물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멀리 가셨단다. 하지만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괜찮아요, 엄마. 민준이는 엄마만 있어도 행복해요. 민준이가 떡볶이 국물로 입술을 빨갛게 물들이며 웃을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1996년 겨울 민준이 1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영희는 공장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피곤해 보이세요. 어깨가 많이 결려 보이는데요. 민준이 뒤에서 어깨를 감쌌을 때 영희는 예전과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길이 어깨에서 등으로 다시 허리 아래로 자연스럽지 못하게 내려왔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오늘 숙제는 다 했니? 영희가 벗어나려 했지만 민준은 더 꽉 안으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몸이 정말 굳으셨네요. 제대로 마사지해 드려야겠어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민준아, 그만. 하지만 민준은 계속 이상한 부위를 만지려 했습니다. 영희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건 아닐까, 사춘기 아들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 하는 혼란이 들었습니다. 1997년부터 그런 일들이 더 자주 노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목욕 후 나올 때 민준이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잠들기 전 포옹 시간이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민준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순수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계산적이고 의도가 있어 보이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샤워하고 있는데 민준이 노크 없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민준아, 노크하고 들어와야지. 영희는 깜짝 놀라 샤워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이제 너도 다 큰 아들이잖니. 1998년 2월 어느 저녁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른들한테는 마사지가 건강에 필수래요. 특히 어깨나 목은 정기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큰 병이 될 수도 있대요. 민준이 어깨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사지 같았지만 점점 손길이 이상해졌습니다. 어깨에서 등으로 다시 허리 아래로 자꾸 내려갔습니다. 영희가 벗어나려 했지만 민준은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제대로 안 해드리면 효과가 없어요. 민준아, 그만하자. 엄마가 불편해. 왜 불편하세요? 엄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놀랐습니다. 순종적이던 민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평소처럼 미싱 앞에서 작업하던 영희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머리에 망치로 맞은 듯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 머리야.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으려 했지만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병원 도착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CT 결과 우측 대뇌의 출혈이 확인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왼쪽 마비는 불가피합니다. 한 달 후 1998년 4월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어머니 간병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아, 학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바로 제 인생이고 미래예요. 학교는 나중에 검정고시로 해도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민준을 극찬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자라고. 영희도 처음엔 아들의 헌신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구청에서 파견한 가정 도우미가 왔지만 민준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서비스 필요 없어요. 신청한 적도 없고요. 공장 동료들이 문병을 와도 차단했습니다. 엄마가 아직 사람 만나기 힘들어 하세요. 점점 외부와의 접촉이 끊어져 갔습니다. 1998년 여름부터 영희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민준이 가져오는 약들의 종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름 모를 약들이 여러 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 약들은 다 뭐야?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새로 처방해 주신 거예요. 뇌졸중 환자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 여러 약을 먹어야 해요. 약을 먹으면 머리가 더 멍해지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실제로는 민준이 인터넷에서 주문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들이었습니다. 목욕 시간이 되면 영희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민준은 위생관리를 핑계로 영희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졌습니다. 엄마, 마비된 몸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제발, 그만해, 민준아. 엄마, 제가 아니면 누가 이런 걸 해드려요? 남이 와서 하는 것보다 아들인 제가 하는 게 낫잖아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마비된 몸으론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최정희 아주머니가 안부를 묻기 위해 왔습니다. 영희는 간절히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정희 언니, 사실 민준이가. 엄마, 뭐 하세요? 민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의 차갑고 위협적인 시선을 받으며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떠나자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괜한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믿어줄까요? 온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난 저를 누가 의심하겠어요? 엄마가 뇌졸중으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민준을 극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낮에는 헌신적인 아들을 연기했고 밤에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제 말만 잘 들으시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희망의 불씨만을 간직한 채 견뎠습니다. 2006년 9월 어느 오후 드디어 8년간의 악몽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평소처럼 영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작은 신음을 냈는데 이번에는 운명처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똑똑. 민준 씨, 혹시 집에 계세요? 이웃집 최정희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영희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작은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 밝은 정희에게는 들렸습니다. 지금 영희 언니 목소리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네. 엄마가 잠꼬대를 하시나 봐요. 민준이 당황하며 모면하려 했지만 정희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인사라도 드리고 갈게요. 너무 오랫동안 못 뵀잖아요. 정희가 강제로 들어서려 하자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가 침대에 누운 영희를 본 순간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살이 바짝 마른 얼굴, 생기를 잃고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많이 힘드시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영희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절하고 절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준 씨,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이 크게 당황하며 막으려 했지만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급차 뒷문이 열리면서 보인 푸른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보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담당 의사가 영희의 전체적인 상태를 꼼꼼히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의사는 영희의 몸 곳곳에서 발견되는 여러 이상한 흔적들과 영양실조, 그리고 각종 약물 중독 증상들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런 상태로 만든 건 아니신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영희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병원에서 나온 각종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들이 영희의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민주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몇 달 후 열린 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희는 먼 친척인 사촌 동생 이수진의 집으로 옮겨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안전해요. 아무도 언니를 괴롭힐 수 없어요. 천천히 몸과 마음을 회복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수진의 소개로 영희는 한의사 박미경 선생님과 정신건강 상담사 조현우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꾸준한 치료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희의 왼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움직여요. 정말로 움직여요. 영희는 기쁨의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2024년 가을, 인천 도화동에 자리 잡은 작은 한의원. 도화당에서 56살이 된 영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2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 박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지난번에 드린 무릎 관절에 좋은 한약은 어떠셨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덕분에 이제 손자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영희는 정성스럽게 한약재를 조제해 드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약을 짓는 손길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영희가 직접 만든 새봄 희망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각종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무서워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모임이 끝난 후 영희는 15년 전 자신을 구해준 수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최영철 아저씨 덕분인가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진정한 사랑은 존중이구나 하는 걸 느껴. 그때 갑자기 가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어보니 휠체어에 앉은 몰라보게 변한 민준이 있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몸은 바싹 말랐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이나 동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다리를 전혀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돌봐주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뭘 할 수 없다고? 나도 8년 동안 완전히 혼자였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 진정한 돌봄이라는 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 민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용서는 나한테 구할 일이 아니고.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립요양원에 자리가 있다고 들었어. 거기 가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그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최선이야.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아니야. 그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포기한 거야. 영희는 차분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전혀 괜찮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네. 영희는 정말로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연민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지역 대학교에서 트라우마 극복과 인생의 재시작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변의 따뜻한 도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용서와 관계의 회복은 별개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20년 전 민준과 함께 떡볶이를 먹던 그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니 이제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영철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영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거창한 복수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희는 마침내 그 값진 승리를 자신의 손으로 쟁취해낸 것입니다.